옛날에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1992년 이후부터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지속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지속성에 상호 연관을 시켜서 2002년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2002년 지나면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린네스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environment를 이제 보호한다, 프로텍션한다, 키핑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는 그린 소사이어티, 소위 녹색 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상관성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경제를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자가 하는 그러한 그 선진국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유발되기 시작했느냐면 환경 파괴라는 새로운 이제 자각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데 보면 문명과 문화가 창출되는 데 비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어떤 환경적 요소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물도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산도 무너지고 공기는 나빠지고 편리하라고 그래서 자동차도 많이 우리는 개발하고 도로도 많이 만들어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일부 편안함과 함께 일부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정서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이원적인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하나를 얻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 한쪽으로는 손실이 갇혀오는 이와 같은 시대를 1980년대 우리는 더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이 예컨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거 뭔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환경 정책을 나라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던 차에 1992년 그 당시에 대통령이 클린턴, 부시, 엘고가 부통령실의 대통령이 누구지? 엘고는 민주당이지. 민주당 누구지? 예, 갑자기 내 머리가 돌았다. 누가 생각해서 얼른 두드려봐 핸드폰으로. 그래서 내게 가르쳐줘봐. 1992년 엘고가 미국 부통령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 세계 월드 서밋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라고 약자를 쓰죠. 월드 서밋, 세계 정상회담. 무엇에 관해서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이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렸어요. 제1차죠. 그때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고 미국 대표로 미국 부통령인 엘 고어가 참석을 합니다. 엘 고어는 그 회담에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완전한 이제 환경론자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자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환경으로 끌고 가다가 불행하게도 미국 사회에 참 훌륭한 대통령감이었지만 부시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대통령이 못 됐는데 만약에 엘 고어가 됐다면 아마 미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있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곧 내가 하려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1992년 월드 서밋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컨대 유엔하고 링크 시켜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개발만 지향하지 말고 자연 보호, 보존, 컨서베이션 이런 것들을 서로 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약속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sustainability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됐어요.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이런 용어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자. efficient한, efficiency, 효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석유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 지구라는 존재 가치를 효율적으로 써서 아껴 쓰자. 그런 이야기 efficient한 게 첫째 용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자.
그래서 환경보호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환경보호라는 용어가 두 번째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상에서 인류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경제적인 호혜평등,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구성하는 용어의 뜻이 됩니다. 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모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빈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서스테이너블한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핫 이슈가 뭐였느냐면 지구 온난화라는 거였어요.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죠? 지구 온난화 다음에 누구 말해봐라. 지구 온난화 다음에 CO2, 그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래서 CO2에다가 뭘 붙였어요? 텍스라는 말을 붙여서 탄소세라는 용어를 이제 등장시켰단 말이죠. 이 탄소세는 그 후에 교토 프로토콜에 의해서 1997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탄소세는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죠. 후진국이 예컨대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있으니까 거기는 CO2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니까 CO2를 많이 유발해요. 그럼 CO2를 많이 유발한 나라는 CO2 감축 목표를 정해라, 줄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 성장률을 낮춰야 됩니다. 경제를 줄여야 돼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은 기본적으로 CO2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경제 규모를 확 줄여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따라서 이 선진국들이 잔머리를 썼어요.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CO2 텍스라는 걸 만들어요. CO2 텍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할 때, 국제 무역을 할 때 국가 간에 얹어서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CO2를 많이 유발하는 나라들은 CO2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산한 가치를 정해서 그거를 감축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 노력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나라 상품을 수출할 때 거기다가 그 텍스만큼 얹어서 비싸게 팔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무역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소위 탄소세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은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소비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CO2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CO2 감축 목표를 MB 정부 때 가지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금 선진국들이 줄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까? 그럼 CO2 텍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토론의 문제를 주고 있죠.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이라는 용어는 아까 말한 대로 서스테이너빌리티 다음에 나오는 환경과 지속성을 두루 묶어서 소위 새로운 영어로 등장한 게 그린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녹색이라는 컨셉이죠. 그래서 녹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야후 같은 데서는 Be the better planet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이 지구 전체를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이제 녹색 지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구글 어스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나오듯이 야후는 야후 나름대로 자기들의 독특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지구적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죠. 프리드만은 녹색은 새로운 레드, 화이트, 블루를 커버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레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저기서 말하는 블루는 뭡니까? 굉장히 미래가 밝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과거에 아주 낙후된 것부터 미래의 진취적인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퍼킨스는 녹색 기술 기업은 시장을 창출하는 어머니다,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이스만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또 브라우너는 죽어버린 지구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결론은 이겁니다. 변화된 세상을 보고 싶다면 우리 먼저 변해야 되겠다. 이마누엘 간디가 한 이야기죠. 간디가 우리 지구에다가 던졌어요. 인도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 인도 국민들이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소위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으면 당신들이 먼저 변해라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거는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녹색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해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는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 어디? 우리 한양대 학생들이 기초 실력이 모자라나? 입이 무겁나? 어느 쪽이야? 바로 탁탁 튀어나와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오랜만에 지금 3년 반 만에 우리 모교에 와서 또 내가 있었던 전직 직장에서 강의를 해서 나는 사실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성균관대학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론하면 굉장히 토론이 잘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터놓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교수들하고 토론하는 걸 즐긴단 말이지. 우리 한양대학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 이런 과제들은 제너럴한 토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타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해 보면 좋겠어요. 실리콘밸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것이죠. 스탠포드 바로 주변 마을이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IT의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데죠. 미국 경제를 한동안 먹여 살렸죠. 근데 최근에 그쪽 팀들이 야, 우리를 더 이상 실리콘밸리, 실리콘을 빼버리고 그린밸리, 왓밸리로 만들어달라. 그린은 지금 그린네스를 이야기하고 와트라는 건 친환경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부르겠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는 아예 이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인더스트리얼라이즈된 시리인데 이런 데서는 에코시티라고 불러달라. 아예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에코시티라고 이름을 개명하겠다. 다들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미지를 체인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국이나 덴마크 같은 데는 녹색 시민, 녹색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의 퀘션이 이것이죠. 우리가 환경하면 주로 그동안 환경을 주로 문제를 제기했던 그룹은 누구입니까? 주로 NGO, 비정부 조직에 있는 민간인들이 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저항을 했고 그 사람들이 곧 우리는 환경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NGO들은 생각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고 NGO 아닌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 최근에 국가적 핫 이슈를 토론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어느 누구는 참여해야 되고 어느 누구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말을 하겠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녹색 일자리라는 데를 더듬어 보면 careerbuilder.com이라는 데를 보면 미래 유능한 녹색 직업이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때려보면 그 이외에도 녹색 일자리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위 25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ustainablebusiness.com이라는 데 SB라고 하죠. SB 같은 데서는 지속가능한 기업 20를 선정하고 있어요. 전 세계 건설 분야에서 지속성이 최고인 건설업체 랭킹 1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나 우리나라 NGO들은 현대건설은 자연 파괴의 아주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 시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야말로 우리 건설업체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회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네들의 비즈니스가 환경을 개선한 쪽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건설은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레디칼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의 파괴도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 인류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데도 건설이 없으면 다른 수단이 없어요. 따라서 건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예를 들면 좋은 데 쓰이면 우리가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면 순기능이고 수술을 할 때 쓰면 순기능이고 반대로 사람을 상해시키면 그건 나쁜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건설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건설업체 1위로 선정된 것은 뜻밖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건설이 여러 가지 사대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신문이 보도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레코그나이즈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녹색교통, 녹색빌동, 천연자원, 환경단체 등이 나타내는 녹색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2020년까지 5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할 경우에는 2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뭐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투자가 늘어나고 1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토론들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2010년 이전까지 우리 지구적 문제로서는 환경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은 대체적으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용어였어요. 그런가 하면 컨서베이션, 보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존이란 건 있는 그대로 두자는 것이죠. 엊그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의 어느 이상한 교수님이 우리나라 하천에 있는 댐은 다 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다 헐게 되면 우리는 먹는 물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하천도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적정한 수자원 공급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을 잘 보존하자거나 낙동강을 잘 보존하자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에 있어진 것들을 전부 헐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건 전 세계에 처음 있는 발언이고 그런 발언들이 함부로 그냥 레디칼하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환경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그 주도 세력이 NGO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무슨 오염수의 뭐 COD 함량을 얼마 이하로 규제한다거나 또 무슨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규제한다거나 먼지의 농도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하로 가라 뭐 이하로 이렇게 규제만 쭉 있어 왔어요.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을 이야기할 때 되면 우리는 뭔가 권력을 상대로 해서 투쟁해야 되고 뭔가 감추었던 걸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위 불편한 진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린이라는 용어를 바꾸면서 지금 전 세계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면 사이언티스트들이나 NGO들이 해왔던 일을 이제는 전 지구적 문제로 이 지구 안에 사는 예를 들면 7, 80억 명의 우리 인류의 모두의 문제다. 어느 특정인들이 뭐 걱정한다고 또 그 사람들만이 또 지구적 환경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구적 문제로 이게 탄생하고 있고 이제 보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존은 그러니까 있는 자연 그대로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류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경제적 발전의 모티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존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 같은 소위 그린네스가 이제 탄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 이슈로서 이야기되던 것이 이제는 만약에 이 그린네스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에 앞서가는 산업들, 예컨대 BMW,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MW라든지 벤츠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월드 서밋, 제2차 월드 서밋에 한국 대표단으로 내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하는데 제일 큰 스페이스가 BMW가 차지해가지고 미래의 자동차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제 기름을 쓰되 CO2가 생기지 않는 그런 엔진 또 그런가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엔진의 탄생 이런 거를 이미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의 전시회에 BMW는 다 제시하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R&D를 열심히 하고 있다. 미래의 BMW를 믿고 사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해왔어요. 그 결과 지금 독일 차들은
예컨대 벤츠나 BMW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디젤 차를 많이 양산하고 있고 그 디젤 차의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던 오염원을 최고로 감소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효율이 앞선 그런 디젤 엔진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고 있죠.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 그와 같은 노력들이 남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갖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공을 키핑하는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미래를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과거에 환경만을 이야기했을 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이야기했을 때 NGO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그게 이제 유엔을 통해서 GO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그린네스가 GO나 혹은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터닝하고 있어요. 기업 스스로가 옛날에는 환경하고 대립적인 구조였지만 지금은 같이 가자.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나서고 있고 투자가 촉진되고 있고 따라서 과거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고백 속에 그리고 우리의 노력 속에 새로운 밸류가 다시 그린백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새로운 가치 체계가 창립되고 있다. 그래서 그린 서사이어티라는 게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국가 정책 그다음에 NGO들의 생각을 다 뭉뚱거려서 그린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리본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탄생시켜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중에 국토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시간을 쪼개려고 합니다. 자, 베이커라는 그 인권단체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경운동은 자연보호에서 출발해서 규제로 결실을 맺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투자로 발전하면서 이제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린네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두도록이.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이 환경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잦혀놓고 지금부터는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토목기술자예요. 그리고 평생 토목을 했어요. 그 토목 중에도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 나는 흙을 전공으로 합니다. 흙을 가지고서 아까 우리 박재우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흙 중에도 아주 연약한 흙. 여러분들이 서해안 바닷가에 가보면 우리가 푹 빠지는 그런 뻘이 있습니다. 그 뻘을 내가 평생에 연구를 했어요. 그쪽으로는 제법 내가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뻘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뻘은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토립자가 크면 예컨대 모래나 자갈 같으면 우리가 어떤 높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서해안 뻘을 가로 세로 1m를 저 10m 높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물이 빠지는 걸 기다리면 보통 서해안 이토의 투수 개수는 대개 10의 마이너스 4승 내지 5승 cm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10의 마이너스 4승 내지 5승 정도 물이 흐르는 속도의 포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가 몇 초입니까? 누구? 하루가 몇 초? 얼마? 약 2만. 2만. 또 누구 한 사람만 더. 하루가 얼마? 이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참 걱정스럽네. 하루는 86,400초.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 하루 1년이 365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로우 데이터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요.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로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많이 외울수록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루가 86,400초. 1 곱하기 10의 한 5승쯤 되겠죠.
10만 초라고 그래도 그렇죠? 10의 5승, 그러니까 10의 5승 초인데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면 하루 종일 물이 흘러도 얼마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1cm 흐른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토립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서해안 지금 뻘이에요. 따라서 이 뻘은 강제적으로 배수를 시키지 않는 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 이 콘크리트는 투수계수가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 퍼 세컨드 혹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흙보다는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물이 덜 흐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물이 안 흐르는 건 아닙니다. 물이 흘러요. 탱크에 넣어서 수백 시간 그대로 수압을 유지시켜 놓으면 탱크에 콘크리트 탱크에 물이 흐릅니다. 에너지 구배가 형성이 되면. 자, 이와 같은 흙을 전 전공을 했어요. 그걸 전공을 하다가 물 빼는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아무래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일렉트로키네틱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일렉트로키네틱 시스템은 물 빼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금속을 빼는 데 매우 유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중금속을 빼는 데 써보자. 그래서 그 중금속 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실험을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아까 박 교수가 그 친구도 이 전공을 하고 있지만 나보다 좀 늦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쪽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SCI 논문 같은 거 보면 우리 그룹이 있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전 세계 몇 군데 대학이 있어서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나는 은퇴를 했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이 건설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기업에 있을 때는 1978년, 9년에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지사장도 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제 해외공사 지사장도 하고 또 주베일에서 현장 소장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나의 지식,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knowledge storage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고 그것이 대학을 경영한다거나 혹은 대한토목학회장을 한다거나 또 공학관리원을 설립한다거나 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운영하는데 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됐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일을 서포팅하는 그런 일도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도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도시를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그동안 나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환경을 주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한 200여 명의 이제 연구자들을 상대로 해서 3년 동안 쭉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적 문제들을 리뷰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토목, 건축, 환경, 교통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석좌 교수로 가 있는 데는 도시공학과예요. 그 도시공학과도 그 앞에 U가 붙었어요. U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입니다. 소위 IT 베이스의 도시를 이제 플래닝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홈 오토메이션이랄지 또 ITS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랄지 혹은 GIS랄지 GPS랄지 이런 걸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도시라는 단위 속에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주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을 지금 리서치하고 있고 한 900억 원쯤 돈을 들여서 약 500여 명의 학자들이 지난 한 8년간 연구를 해서 소위 UCT 모델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범도시로 지금 동탄 신도시, 그 다음에 저쪽에 청라 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이런 거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미 지금 테스트 오퍼레이션이 들어갔고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를 대부분 UCT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UCT에 대해서 콜롬비아, 그다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국, 피플스 차이나 중국 이런 데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훈련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외국에 보내도
제대로 설계한다거나 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일을 현재 시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도시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건설, 교통, 건축 이런 부분을 그냥 그린네스를 베이스로 해서 아주 주막한 성격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더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환경과 경제의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 타겟이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나 지속가능 발전이 어렵다.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경과 효율과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빈부격차.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었죠. 아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CO2 텍스가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문학에서 나와서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렉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What is Morality? 전용 차선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용 차선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아주 좋은 차를, 경주용 카를 가지고 뭐 신나게 시속 한 200~300km로 달립니다. 그럼 위반이죠. 전용 차선 진입도 위반이고 또 속도도 위반입니다. 이 친구를 경찰이 붙잡았어요. 너 왜 가지 말라는 데를 가느냐? 뭐 내가 세금 내고 가면 벌금 내고 할 텐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사회적 정의로서 우리는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좋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돈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자가 예컨대 그걸 어겼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기껏해야 벌금 몇만 원 더 받고 영수증 고지하고 나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하고 있죠. 이걸 CO2 텍스로 가져가면 이래요. 부자들이 CO2를 유발하고 있어서 그 CO2를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 보고 CO2 텍스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CO2 텍스를 내지 않는 대신에 에너지를 풍풍 쓰면서 CO2 텍스를 내지 않는 대신에 돈으로 내겠다. 돈으로 내겠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감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 돈을 가져가라. 후진국 필요하면 너희들에게 돈 줄게. 이렇게 해서 소위 CO2 텍스를 팔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후진국 가면은 거기는 CO2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될 용량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대고 손을 내미는 거죠. 야, 우리 CO2의 재량권을 너희들에게 팔 테니까 너희들이 돈 주고 사가라. 미국이 그 권리를 사오는 거예요. 그만큼은 어때요? CO2를 유발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의롭지 않은 게임이죠. 따라서 마이클 샌들은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들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한 친구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낸 책이 소위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내가지고 또다시 히트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토론 중에 그거예요. 선진국이 예컨대 돈 좀 있다고 CO2 텍스를 낼 테니까 나 저 CO2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게 국제적으로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내놓는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만한가? 하는 질문을 미국인이, 미국 학자가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강한 나라가 틀림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들이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각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나하고 한 1시간 반 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이 싹 터가지고 이 강의실을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이클 샌들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두 번째 문제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로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만 해도 오늘도 지금
내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저 성대에서 오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내 10분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시간을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하는 데서 15분 이상 걸렸어요. 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unable, 장애인을 위한 주차선에 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린 피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뭐 부자라고 그래서 돈 좀 있다고 말이지 갖다 차를 대고 나 벌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내 마음속의 좌절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국제사회도 그렇단 말이죠. 돈 있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상대로 해서 CO2 텍스라는 걸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돈 너희들 좀 줄게.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 이상의 후진국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이 지구의 정의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라는 정의로움, 공통사회의 정의로움은 지속적이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마이클 샌들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이나 또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떠한 그 긴박감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탈출구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투자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집중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수많은 집단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 상실에 그러한 어떤 문제를 던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삶의 좌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삶의 어떠한 자세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주 큰 지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경제발전 속에서 보면 이제 환경보존, 자원에너지 전략, 또 이산화탄소 문제, 또 순환형 사회, 다시 말하자면 서큘레이션이 되는 사회로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라스베가스예요. 왼쪽 것은 1973년입니다. 오른쪽 것은 2000년이죠. 여기 보면 디멘전이 나와 있죠. 약 8km입니다. 1973년에 라스베가스의 시는 이런 규모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같은 달에 찍은 것은 이렇게 커졌어요. 이만큼 이제 사막이 도시로 됐죠. 바람직한 것이죠. 라스베가스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모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저와 같이 도시를 만들고 녹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도시의 생성으로 인해서 라스베가스의 녹지가 늘고 삶의 공간이 생긴 것은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속에 또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죠. 예컨대 CO2도 발생하고 먼지도 발생하고 폐기물도 발생하고,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도박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소사이어티가 됐어요. 도박은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합법적인 게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고 뭔가 위험한 일로 아직도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도박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임이죠. 잘 참을 수 있다면 도박도 하나의 좋은 소일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나의 게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인내심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파탄을 가져오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는 현대 도시에서 보면 새로운 의미의 도시를 창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새로운 도시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던져준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의 재미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의 주체가 이 도시 구조가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81%를 지금 넘어서서 90% 가까이 가고 있어요. 국토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금 커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30분만 자동차 타고 가면 어디든지 집이 있죠. 그죠? 15분 내지 30분만 지나서 집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도시화가 많이 돼 있죠.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역할과 패러다임의 변화, 전원에서 생태도시로 저탄소 도시로 변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순환형 도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현재 도시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에너지 순환형이라고 하면 한쪽에서 소비하고 한쪽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도시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용어를 써요. 에너지를 이제 키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가 신재생의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태양광도 있고 뭐 지열도 이용하고 풍력도 이용하고 이런 아주 고전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예컨대 우리 공기 중에 온도의 차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예컨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거나 예를 들면 주차 빌딩 앞에 있는 라버 프레이트 같은 거 이런 그 베개 같은 거 고무로 된 이런 그 소위 감속 장치가 있죠. 이런 데다가 우리가 게이지 하나만 설치하면 자동차가 계속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진동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가로등 수십 개 켤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동차가 다니는 외곽순환도로 같은데 교량 특히 스틸 프레이트 가다 같은 데다가 우리가 진동 제어 장치를 놓으면 그 자동차의 이동에 따른 충격 에너지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하베스팅 할 수가 있어요. 옥상 같은 데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큘레이션 되는 에너지 소비형이 아니고 에너지를 생산까지도 하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고 순환형 대사작용이죠. 예를 들면 여기 증발 이래서 빗물로 다시 회전돼서 지하수로 들어가고 토양, 물, 공기, 기후 이 네 가지의 서큘레이션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이 서큘레이션은 뭐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도록 해요. 도시의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경제활동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도시는 농촌의 30배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25배, 농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농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범들이죠. 여러분들이 좋게 말하면 주역이고 나쁘게 말하면 주범이에요. 범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에너지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빙할 것인가. 한양대학교는 1년에 전기요금만 내가 부총장 시절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130억을 내고 있어서 130억. 한양대학교 예산이 1년에 6천억 시절에 130억을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한 3,600억 정도 됐을 때입니다. 3,600억 중에 120억을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었고 물값이 30억이 넘었단 말이죠. 물과 전기요금만 해도 한양대학이 150억을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물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만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후에 우리 총장이나 부총장들이 나와서 건물마다 에너지 타겟을 정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강의가 끝나면 불도 끄고 가고 그와 같은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간에 하는 그런 지성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나 전력 사용 증가, 화석 연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건물이 24%, 수송이 21%.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금 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모델로 가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건물이나 혹은 수송 쪽이 좀 많아지고 이게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라고 말하죠? 서비스 중심 사회로 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조업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줄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잠깐 볼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송이 이와 같은 퍼센트가 있고 가정하고 상업이 이와 같은 퍼센트로 해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가정 상업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뭐 별로 변화가 없고요. 반대로 수송 부분은 조금 감소하는 듯하고 산업 부분도 약간 감소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선진국 모델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을 잠깐 보면 서울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 늘고 있죠. 배기가스가 많고 열섬 현상이 생기고 소음이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바꿨죠. 두 가지 크게 바뀌었는데 하나는 중앙차선제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도시교통의 주축인 시내버스를 전부가 가스 엔진으로 다 바꿨죠. 그렇게 이산화탄소 CO2가 많이 줄어서 적어도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서울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외국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스 엔진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변화로 인해서 대개 시간당 한 0.9km가 좋아지고 연료 소비도 많이 감소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서울시도 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도시의 물순환입니다. 도시의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강유량의 약 50%가 일시에 유출되고 있고 지하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양대학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캠퍼스 전체를 완전히 포장으로 뒤집어 씌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속에 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양대학 밑에 지하수가 없고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주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캠퍼스 조성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최초에 놓을 때는 5,397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럭키하고 사실은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린벨트 하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연이었지만 해놓고 보니까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리고 도시화를 우리가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800평방킬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야금야금 지금 그린벨트를 파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줄면 줄수록 우리 주변에 보이는 녹색산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 특히 서울 외곽은 보면은 논밭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짐작할 거 왜 저렇게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까?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지를 한 평을 없애면 대체 농지라고 그래서 바다나 산을 개간하거나 혹은 바다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똑같은 땅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거주 지역이 줄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살만한 지역에 농지는 없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은 1,400만 호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4,500만이라고 보면 1,400만 호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한 집에 한 평균 3사람 정도 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택 보유율은 대개 102%를 초과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왜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집이 부족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집이 많아졌다, 공급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지 전세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특히 최근에 많은데 도시에 홍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런오프, 유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유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왜 유출 속도가 빠릅니까? 포장이 다 돼 있어서 예컨대 옛날처럼 녹지가 있으면
물이 유출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게 내려올 텐데 지금 포장이 다 돼 있고 하수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가는 강남 내거리가 물에 차버리고 대치동 내거리가 물에 차고 반포, 구반포 지역이 물에 차고 광화문이 물에 차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물이 차는 동네가 집값이 비싸요. 잘 모르겠어요. 건망증이 심한가 봐. 옛날 같으면 물 차는 동네는 안 들어가는 게 우리 어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우리 강남에 제일 비싼 동네가 다 물 차는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한 나라죠. 우리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나라예요. 도시의 녹지가 도시 확장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악형 녹지만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원이 없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 런던에 가면 하이드 파크가 있고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에 가면 다 센트럴 파크가 있죠. 다 중앙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센트럴 파크가 많이 있는데, 근데 기존 도시에 보면 우리가 공원이 없죠. 공원 대신에 뭐가 있어요? 공원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어요. 산이. 우리는 남산이 있고 관악산이 있고 북악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낼 때 그 산을 녹지 면적으로 치면 사실은 면적으로는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데리고 조그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동행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 못 살던 시대에 우리가 요령으로 도시를 개발하던 걸 좀 벗어나서 진심으로 도시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살만한 정주 환경, 소위 휴먼 세틀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녹지 면적의 감소, 그 다음에 연결 녹지 축의 구성이 안 되고, 예컨대 북한산에서 남산, 남산에서 관악산, 청계산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죠. 다 우리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은 정말로 살만한 도시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근래에 이제 도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전략 수단으로는 아까 말한 국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또 세계적인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린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죠. 그리고 그 저탄소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마도 10년 내지 20년 아니면 30년까지 길게는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 도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고 외국이 얼마나 이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녹색 도시를 6개 도시를 선정했어요. 이렇게 홋카이도에 2개, 혼슈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큰 도시, 요코하마는 굉장히 큰 도시죠.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건 대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합니다. 도시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정하고 대중교통수단, 철도,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풍요로움, 또 그 다음에 거주자의 산림 조성, 바이오매스, 에코타운,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와 같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일본 전체의 목표를 정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UAE인데 UAE라고 되어 있네. UAE의 마스타르라는 도시는 인공도시입니다. 인공도시인데 아부다비에 있는 미래 에너지 회사가 아부다비 외곽에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약 600만 스퀘어미터, 우리 여의도의 한 2배쯤 되죠. 그와 같은 도시를 인구 5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도시 내 대학, 에너지, 여러 가지 시설을 주는 또 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220억 달러를 투입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 7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카본, 제로 카본, 탄소가 제로이고 제로 웨이스트, 폐기물이 자체에서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쓰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소재를 지역에서 자급자족하거나 지속 가능한 이제 재료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스스로 정화시키고 스스로 서큘레이션, 순환시키는 그 같은 형태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어우러지는 각종의 이제 동식물이 같이 자라는 그러한 이제 도시를 지향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세븐 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도용하고 있죠. 따라서 제로 카본, 또 제로 에너지 임포트 뭐 이런 거를 다루려고 하니까 여기 태양, 열, 광,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을 이 도시 안에 스스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제로 에너지 도시를 지금 기획하고 있죠. 스웨덴의 허비스타드라는 도시는 되게 인구 면적이 한 200만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여기는 원래는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올림픽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나서 국가가 실망한 주민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소위 친수 자연 순환형 생태적 계획 도시로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녹지대 실개천과 보행 녹도하는 친수 녹지망을 만들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립을 하고, 각종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교통 시스템을 전부 바꿈으로써 친환경 도시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올림픽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시는 에너지와 폐기물과 여기 물,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서큘레이션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컨대 지역 난방,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도 공급하고, 또 에너지에서는 열전기를 공급하고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고, 이렇게 전부 순환적으로 서큘레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은 도시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영국의 배드젯이라는 데는 민간인이 개발했어요. 220명 정도에서 약 100세대 정도의 민간주택을 분양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이 계획이 성공을 합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있는데요. 저도 여기를 방문해 봤어요. 요즘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을 갈 때는 어디를 가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관광은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로. 루블 박물관을 간다거나 로마를 간다거나 가서 보면 전부 옛날 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 가서 2000년 넘는 거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여행할 때는 미래를 여행을 해야 돼요. 과거보다는 미래를 여행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래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다니는 것들이죠. 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산업 폐기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자체 에너지 생산을 하고, 지붕을 이렇게 녹화를 시켰어요. 여기다가 녹화를 다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소위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자연광을 유입하게 하고, 열교환 시설, 그 다음에 빗물을 재활용하게 하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세대를 팔았어요. 민간인들에게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런 데와 들어와 살 사람 하고 했더니, 뜻밖에도 영국인들이 너도 나도 와서 이걸 사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여기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결코 생활이 그렇게 편리하거나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주택에 와서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동차도 카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에너지도 자립하고 폐기물도 순환시키고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민간인이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인 스스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인구 20만 명 도시인데요. 상당히 큰 도시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태양을 따라서 회전하는 이런 태양광 주택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그 패널이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 태양은 이동하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태양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걸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하 방향으로 조절하거나 회전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전된 태양열 혹은 태양광 주택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교통축을 다 개발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재편을 해서 자동차, 전차, 자전거, 도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연결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면적 중에 40%를 숲으로 만들고 시가 면적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그 같은 형태의 새로운 도시를 구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메르스포르트라는 데는 인구 13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죠.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이죠. 태양 에너지로서 모든 주택을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 어디든지 인구 13만 7천 명인데 어디든지 자전거로 다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전부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를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이 됐던 이 브라질의 쿠리티바라는 시죠. 인구 175만 명으로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교통체제를 바꾸고 녹색 환경 재활용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는 우리나라 도시와 똑같았어요. 종로처럼 자동차가 꽉 차고 보도에 사람이 꽉 차는 그런 이제 소위 도시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시장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을지로 종로 정도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도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거를 꿈꾸고 있지 않나 싶어요. 세종로를 차 없는 도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예컨대 지금 을지로 종로쯤 되는 거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이 심했겠죠. 그리고는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때 이 시장은 누구냐면 공대 건축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사람은 계속 시장을 시민들이 뽑아줘가지고 시장을 20년 넘게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세계의 많은 신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구리티바를 방문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도시지요. 1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망을 놓고 보행자 전용 도로도 놓고 이제 대형 원통형 버스 정류장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리고 한 번에 270명이 탑승하는 굴절 버스. 이번에 우리 세종시 같은데 이와 비슷한 이제 모뎀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했어요. 우리 서울은 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하철이 잘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메세스타트림이라고 해서 인구 2만 9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도시인데요. 계획 초기부터 자연 친화형 도시로서 도시 내 49% 약 반 정도를 녹지로 하고 컴팩트 시티 개념을 채용해서 컴팩트 시티라는 것은 어떤 중심 지역을 넣어서 거기는 고층을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저층으로 해서 녹지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다가 이제 솔라 칩, 집열판, 물순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자전거 보행 전용 도로를 배치하고 주거단지 내부에는 자동차 진입을 아주 극소화시켰어요. 예컨대 이제 장애인이 들어간다거나 비상차가 들어간다는 걸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은 멀리다 놓고 다 걸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변화를 추구했죠. 우리나라도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에 가서 뛰는데 사실은 우리 주차장을 꼭 아파트 밑에다 둬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아파트마다 주차장을 한 500m쯤 띄워놓으면 아마 헬스클럽 가지 않고 다이어트가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은 녹색 도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배낭여행 가본 사람 있나요? 말매라는 데 가본 사람. 말매. 한 사람도 없나? 배낭여행 하면 되게 덴마크 들어가게 되고 덴마크 가면 그 덴마크에서 스웨덴을 연결하는 그 교량을 가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교량을 건너면 그게 약 8km짜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량 중에 하나죠. 토목기술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 이름이 오레순트, ORESUND, 오레순트라는 교량이 약 8km 정도 되죠. 그걸 바로 건너면 거기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 그 말매입니다. 말매는 아주 유명한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꽈배기 건물이죠. 건물이 그냥 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꽈가지고 이래서 그 터닝, 돈다는 거죠. 비트인데 터닝, 터닝 토소, TORSO 하면 뭐죠? 몸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통. 몸통을 이렇게 트위스트 시켰다. 이런 뜻의 빌딩이 있습니다. 가보면 별건 아닌데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건물을 도시에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감으로써 도시의 모빌리티가 생기고 그 나름대로 도시의 소득도 높아지면서 도시의 가치가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염된 토양의 복원, 건물 녹화. 여기는 원래 항구였는데 아주 퇴색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죠. 솔라칩. 신재생 에너지로 100% 공급하고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을 좀 많이 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건강한 도시, 우리 인간에게는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저탄소 도시, 소위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도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연이 보존되는 도시,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같이 사는 도시, 이걸 에코로지컬 시티, 소위 생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도시를 우리는 저탄소 녹색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저탄소 녹색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태우고 소비하고 버리는 이런 도시에서 이제 보존하고 재활용하고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도시로서 바꾸자 그런 얘기죠. 예컨대 이와 같이 다 소모성으로 우리 쓰던 도시를 이제 이렇게 서큘레이션 시켜서 이 안에서 버린 것도 다 소진시키고 이 안에서 에너지도 자급하고 물도 순환시키고 하는 이런 순환형 대사작용이 통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 사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순환적인 시스템을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죠. 동식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자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하는 순환형 대사작용이 가능한 도시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 녹색 도시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연에서 적응하고 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바람이라든지 더위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폭풍은 우리가 적응하면서 순응하고 최소한도로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도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또 보호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완화하고 억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탄소, 그 다음에 일조 채광,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것들, CO2 저감 교통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완화하고 억제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이 두 개의 축으로서 나타나서 하나의 저탄소 녹색 도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녹색 도시라는 걸 계획할 때 30대 요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도시들은 이 30대 요소를 고려해서 도시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여기 토지 이용 계획에서 4가지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 4가지. 그 다음에 녹색 교통에서 3가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3가지.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저감을 위한 건축으로서 11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자원 저감 쪽에서 17번에서 19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녹지에 관한 것으로서 19번부터 23번까지.
그 다음에 수자원에 관한 것이 24번부터 27번까지.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적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민 운동으로서 두 가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30가지의 중요 요소죠. 이 속에 또 세부 요소가 수백 가지가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시를 설계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제 바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공학 분야나 혹은 자연과학 분야 혹은 인문학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이 인테그레이션 돼야 된다. 법과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인문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도시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규범도 정리해야 되고 아울러서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자연에 관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도 개발하고 또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사회에 적응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변화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공부해야 될 방향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색 도시라는 것을 할 때 우선 단지를 만들게 되죠. 집을 지어야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소위 태양열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가로수는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일조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일조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열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우리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USB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US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따 이 파일을 복사해 가도록 해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USB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옛날에 우리는 뭘 가지고 다녔죠?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이제 노트는 메모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PC 노트도 있고 핸드폰 노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재 못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자료를 스톡하려면 언제나 빈 USB를 24시간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필요한 때마다 그 자리에서 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곧 옛날에 우리가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리 여러분들은 친구가 반드시 있거나 아니면 흥미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국제적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온단 말이죠. 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소위 국제해양국제학교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인터넷으로 회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화상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화상회의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보드 멤버들이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시차가 다 달라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깨워서 동시에 회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으로서 컴퓨터에다가 시간을 정합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4시간을 인터넷으로 회의를 하겠다. 그럼 내가 데이터엠일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의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 의견을 또 제시해요. 그렇게 해서 3라운드를 돌리면 마지막에 의장으로서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 이 시계가 내가 개성에 갔을 때 그 북한 사람이 조립한 시계를 받은 건 2만 원짜리 시계예요. 2만 원짜리 시계에 듀얼 타임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서울 시간이고 하나는 내가 전화를 해야 될 사람의 시간을 박아놓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 세계 시계라는 게 있지만 그거 언제 열어볼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시계를 보면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해야 돼. 상대방이 저녁인지 아침인지 낮인지 점심시간인지 이걸 알고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항상 내 손에는 시계가 2개, 3개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이 미래에 글로벌 시티즌, 소위 세계 시민이 되고 또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한양대학은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총장이야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져서 외국의 친구들을 많이 두면 좋겠어요. 한양대학 안에만 해도 한 2,000명 좀 안 되는 외국 학생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태여 인터내셔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다 그냥 내셔널 와이드 된 그런 형태의 친구들처럼 수시로 대화 나누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언어를 하나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2개가 되면 더 좋겠어요. 요즘은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2개 정도를 대학생활 때 반드시 마스터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USB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걸 카피해 가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USB 가진 사람에게 복사하면 되겠죠. 그 대신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 녹색 도시, 그 다음에 녹색 단지, 이와 같은 컨셉들이 최근에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으로 가보죠. 도시는 이제 아주 매크로한 것들이죠. 큰 이제 테이블이죠. 그럼 테이블 위에다가 우리는 이제 밥그릇도 놓고 국그릇도 놓고 반찬그릇도 놔야 되는 것이 건축입니다. 따라서 건축이 이제 소위 요즘 이제 녹색 건축, 그린홈, 그린빌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주로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는데 에너지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소음을 방지해야 된다거나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는 판이니까 소음을 방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또 바람결이랄지 이와 같은 환경적 인자들을 고려해서 주택 설계를 한다거나 오피스 빌딩을 설계한다거나 대학을 설계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의 제공, 에너지 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사용,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자연 에너지를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 주택 수명을 연장하는 것. 우리나라의 주택은 불행하게도 한 30년에서 40년 쓰면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수명 주택이라고 그래서 내가 있던 연구원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00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주택들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래 쓰는 게 그만큼 자원 전략에도 좋겠죠. 내가 잠깐 한 2년 가까이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는 내가 있던 연구실이 800년 된 건물이에요. 건물 외곽은 800년 됐고 속은 지금식으로 다 바꿔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제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디자인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토목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재료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녹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적 신진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자연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예를 들면 어디에 녹지를 없앴다고 하면 반대편에 녹지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어딘가에 사면 슬라이딩이 있다고 하면 그 슬라이딩을 다시 제거하고 그 대신 그 산의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안정화를 추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태 녹지축을 만들도록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시하는 친구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도시가 인문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문이 한때는 이렇게 분화되어 들어가다가 요즘은 다시 인테그레이션 돼서 융합한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융합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부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우리 산에 가보면 여러분들 등산로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왜 미끄럽습니까? 작은 토립자는 다 쓸려 내려가고 굵은 토립자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로도 사실은 보수를 해서 거기에 파인 가느다란 흙과 굵은 흙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밀도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죠. 최근에 soil conservation, 토양 보존에 관한 이제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도시 경관, 도시의 경관에 맞춘 여러 가지 식재 계획들.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뭐 나무를 잘 자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무원적 시각이 있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무슨 뭐 정체불명의 벚꽃을 갖다 잔뜩 심어 놓기도 하고 은행나무를 잔뜩 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의 그 식재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 특성에 맞고 그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제 경관 적용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멈춰 있지만 도시 주변의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람이죠. 그래서 도시 내 바람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이 윈드 터널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동에 가보면 겨울에 가면 무척 춥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데 그때 우리가 그 명동을 설계할 때는 바람골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추위를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건물과 건물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에 의한 열섬 현상이 또 굉장히 우리를 덥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환경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우리 신성우 교수가 하는 건축환경연구실 같은 데는 보면 풍동 실험을 하는데 건물 모델을 이렇게 세워놓고 바람을 유발해서 예를 들면 어떤 가스가 발생했을 때 그 가스가 그런 건물 배치사에서 어떻게 농도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온도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 보여요. 요즘 같으면 나도 그런 것 좀 연구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계획 당연히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고밀도죠. 고밀도에서 저밀도까지의 교통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도심에서 밖으로 나올 때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런 같은 고밀도에서 밖으로 저밀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 이걸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 것인가. 예컨대 대중교통, 그 다음 개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CO2를 최소화시킨다거나 또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죠. 우리 최근에 가장 큰 그 과학적 이슈 중에 예를 들면 퀘스천 중에 이런 게 있죠. 데스크탑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바일 폰이 이길 것인가 이런 질문이 한때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수소차가 이길 것인가 이런 토론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시대의 기술을 반영을 하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갈까 하는 쪽에서 디시전 메이킹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공사나 우리 국가는 스마트 하이웨이라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 각종 센서나 무선 시스템을 둬서 자동차가 올라타면 운전자의 뜻과 관계없이 그 코스를 컴퓨터 메모리만 시켜놓으면 그 센서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준다는 것이죠. 그걸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거가 있는가 하면 또 시속 한 400km나 시속 450km쯤 달려도 안전한 도로를 설계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 하이웨이를 지금 국책 사업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MIT 같은 데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개인은 교통 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1인용 자동차, 2인용 자동차, 지금 현재 우리는 4인이나 5인이 타고 있는데 이런 차, 7인용 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중에 특히 1인용 카의 일부 모델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비를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플라잉 카. 도로는 가다가 막히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당하다 보니까 이제 떠서 가는 자동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플라잉 카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데스크탑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이겼죠? 지금 모바일 폰이 이기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이 점점 소멸되고 있죠. 그 증거로는 IBM 같은 데서도 PC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됐지 이제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삼성 같은 데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사회를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하이브리드카하고 수소차는 하이브리드카가 우선 중간 지대로 안착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카를 좀 늦게 시작했다가 지금 일본 도요타나 이런 데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카도 진출하면서 사실은 우리 공학한림원에서는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수소자동차 시대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수소자동차 시대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과도기적으로 아직은 하이브리드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상당히 긴 시간 갈 것 같아요. 그 결과 현대가 약간 수세에 몰리는 기술적인 판단에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좋은가? 자동차를 새롭게 만드는 게 좋은가? 이것도 핫 이슈입니다.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공급하려고 하고 철도 차량을 제작하거나 자동차를 제작하는 사람은 도로가 아무리 나빠도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기술의 경쟁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친환경적인 것. 녹색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기본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잠깐 봅시다. 이거는 2001년에 도그레 뮌스타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60사람의 사람을 이제 교통수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스페이스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여기 60명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 자동차로 한 대씩 쓴다면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동원이 돼야 되고 버스 같으면 요 하나로 한꺼번에 다 나를 수 있고 자전거 같으면 요만한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밌는 시사점이죠. 수단이 도시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물수단 시스템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 겁니다. 주택 내부에서도 그렇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대강은 사실은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이쪽에 환경적인 예를 들어 비점 오염 같은 거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비점 오염, 수변 습지, 그다음에 하천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기 보면 투수, 인공 습지, 중수도 그다음에 투수성 포장도 물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물을 통과시키면서 강성을 유지해서 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수성 포장, 그다음 빗물을 맞는 빗물 연못, 그다음에 빗물 이용 시설, 침투 트렌치, 또랑 뭐 이런 것들을 한목적적으로 잘 배열한 이러한 도시들을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이제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력회사에서 한 줄로 들어와서 여기에다 전력을 공급했다고 하면 이제는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소각열, 태양열, 지열 뭐 이런 것들이 분산형으로 다 여기에 공급이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태양광 시설들이 다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되는 그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 온수, 냉수, 전기가 서큘레이션이 되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 지금까지는 물과 에너지가 따로 놀았지만 이제는 물과 에너지가 같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도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예컨대 발전소에서 이와 같이 도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와 같이 순환형으로 바뀌게 되려면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예를 들면 뭐 에너지 그리드라든지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과대학 전체가 다 나서도 공과대학, 자연대학, 그다음 법과 제도를 하는 법대, 경영대학 이런 데가 다 같이 한목적적으로 일을 할 때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라는 기능에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결코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의 도시는 주로 그린색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미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앞서간다는 게 뭘 이야기하죠?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잘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뒤떨어져 버리면 이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팔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의 그룹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선진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는 쪽에서 우리 대학의 사명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그린네스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게 됐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화롭게 할 것인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지자체를 똘똘한 사람들이 좀 맡아서 정말로 이제 효율적인 녹색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탄소 녹색도시 확보한 공적 미래상, 사적인 것보다도 이제 공적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고, 모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정부 주도의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고, 지역사회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야 되겠고, 기존 도시와 신도시는 접근은 달리하지만 체계는 통합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도시 규모나 환경, 사회 시스템, 산업 구조, 생활 양식에 따라서 달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업도시와 농업도시도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요인을 파악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미래 비전을 설정하며 통합 정보에 근거한 로드맵을 개발하여서 액션 플랜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하나에 참여하는 이제 미래의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다. 고성능 에너지 절감 건물과 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소비자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사회적 운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탄소 생활 방식에서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저탄소 사회 건설을 위한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생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막바지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 녹색의 삶, 그린 라이프,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 개개인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카프리오도 여기 앞장서고 있고, 조지 클루니, 슈왈츠네거, 골드만삭스의 대표, 우리나라의 최순자 인하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몽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과학자협회 회장입니다. 또 주변이 바뀌고 있어요. 유기농 식품점이 최근에 우리 도시에 생기고 있고, 재활용 박스, 냅킨, 수건을 매일 제공하지 않는 호텔, 전력형 샤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혹시 본 적 있나요? 한 호텔의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요즘 외국의 호텔을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타올을 다시 사용할 사람은 여기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세탁을 원하는 사람은 이 바구니에 바스켓에 넣어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스켓에 넣지 않으면 다시 쓰는 걸로 알고 체인지를 하지 않는다, 교환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죠. 근데 아무도 바스켓에 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직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냈더니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호텔의 투숙자의 90%는 대부분 타월을 2번 이상 활용하는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범주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바스켓에다가 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탁해달라고 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2번, 3번 쓰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은 문제죠. 똑같은 타월이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략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그만 하나의 앞뒤가 다른 생각, 이게 환경이에요. 따라서 환경은 NGO로부터 비롯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래서 NGO들이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매우 고도의 과학기술과 사회적 시스템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과 제도, 경영, 경제,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동원되어야 되는 한목적적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그린 소사이어티라고 정의한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오늘 되길 바랍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도 그렇죠. 샤워도 최근에는 2가지 천내를 했는데, 꼭지를 이렇게 하면 전력형 샤워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전 세계 NGO가 200만 개가 넘는 환경단체가 활동 중이고요. 또 새 역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기 부동산 중개회사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친환경 주택 전문으로 소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오면 런던에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만 하겠다는 거죠. 그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 놨어요. 몇 가, 몇 번지, 몇 호에 있는 주택은 어떠한 친환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설계는 어떻게 돼 있고 쭉 해가지고 구매자에게 오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노력이 뒤따르고 있는 아주 볼만한 그런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고 있고, 드디어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무려 60여 가지로, 서스테이너빌리티 하면 전 세계에 누가 조사를 했는데 약 60여 가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린이라는 용어로 다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의 2시간 가까이 말한 내용의 전부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녹색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녹색 일자리는 환경과 경제를 위한 하나의 직무로서 필요하다. 녹색 운동은 개인 단위에서 기업으로, 그리고 도시로 확산되면서 국가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전 세계가 공감하는 유일한 희망적 과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비즈니스는 연 5%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포춘지가 그린으로 전환하고 있는 500대 기업들을 주 투자 대상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했더니 다 그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펀드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어서 2조 3천억 불 정도인데 지금 4조 5천억 불을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18개 도시가 모여서 C40라는 걸 만들어. 이 C40 회의가 서울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서울도 한국 도시는 유일하게 이 C라는 게 CT라는 거죠. 전 세계 40개 도시들이 모여서 소위 온난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제 도시 모임을 만들었어요. 미국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50 스퀘어 피트 이상이면 리더십 인 에너지 앤 인바이러멘털 디자인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요. 이 리드를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건축들은 이 리드 인증을 받으면 단가도 비싸고 그만큼 고급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들도 최근에 이 리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3개 빌딩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LEED. 자, 그래서 그린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마지막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첫째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게 그린 소사이어티입니다. 두 번째는 공생하는 것이에요. 생태와 환경, 산업과 삶, 공간이 같이 한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린 소사이어티의 삶입니다. 당연히 전략을 덕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땅 하늘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따라서 기본적인 덕목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은 전략을 덕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정보화라든지 그린네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약소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WFTO,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엔지니어링 오가니제이션, 세계 공학기술단체 연합회 총회에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내게 많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영원히 우리는 이제 당신들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IT가 문제다. 따라서 선진국은 IT 기술을 후진국에 공짜로 주라. 이 IT 기술의 차이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새로운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운 좋게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는 하이 소사이어티로 들어왔습니다만 실은 이건 정말로 럭키한 것들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 선진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정보 후진국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위 지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올바른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되겠죠. 오늘 나는 모처럼 우리 모교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미안해요. 나는 원래 강의를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는 버릇이라서 오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참아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3년 반 만에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인생에 조그만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지성의 발산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양대학 우리 대학의 발전을 간곡히 기원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